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했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평온함을 느끼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감싸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미소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 참으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할 때면 민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뻤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혼인하며 집을 마련하려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 걱정입니다. 부끄럽지만 두 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들으니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다.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닥치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훈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날 밤 내내 물담배를 피우며 고민에 잠겼다. 외국의 벽탑 앞에서 환히 웃으며 초상화를 그리자. 고했던 꿈이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돕게 되면 그 꿈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먼저 자지, 나 때문에 깬 거요. 그때 선화가 민재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비, 나는 외국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지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아이가 새 부인과 환히 웃는 초상화 한 장이면 그게 나에게는 외국의 벽탑이에요. 그 말에 민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 내가 부인보다 생각이 얕았구나. 자식을 사랑함에 어미를 당할 자가 없구나. 선화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반성했다. 부모로서 희생하고 자식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노후만 걱정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다. 선화의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마음에 새삼 감탄했다. 단 한마디로 혼란했던 그의 마음을 잔잔히 달래주었기 때문이다. 지훈아, 너희 집 문제 말이다. 적으나마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자 예비 며느리 최유나의 눈이 커지더니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희 집 문제로 무척 걱정했어요. 두 분께서 도와주신다니 너무 놀라 눈물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나가 감동해 우는 모습을 보니 민재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다. 우리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구나. 좋은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기회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왜 그러느냐? 그런 거 묻지 마라. 미어 말렸지만 유나가 굳이 입을 뗐다.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는데 이번에 도와주시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 얼마나 주시겠느냐는 질문이었다. 민재는 순간 당황했다.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 들은 것이 처음이었다.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도 얼마나 급했겠나.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묻는 것이겠지라며 이해했다. 많지는 않지만 대략 300냥 정도는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300냥은 당시 한양의 집을 사기엔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적은 돈도 아니었다. 민재와 선화가 자식들을 키우며 아끼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달랐다. 300냥이라는 금액을 듣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지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약 300냥입니까? 요즘 한양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돈으로는 경회동 근처에는 발도 못 들이겠는데 유나의 말을 듣고
민재는 순간 목덜미가 뻣뻣해졌다. 김민재는 예비 며느리 최유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터인데 어찌 저리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는가. 민재는 급히 부인 이선화가 그 말을 들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선화는 수레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나의 태도가 납득되는 것은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감사하며 눈물 짓던 이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자 금세 실망한 모습을 보이니 민재의 마음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아버지, 잠시만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너무 송구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재는 선화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내고 홀로 남았다. 지훈이 윤에게 손짓하자 유나가 민재 앞에 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까는 술 기운에 실수했사옵니다. 도움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거늘 저희 사정이 어려워 그만 정말 죄송하옵니다. 지훈까지 함께 고개를 숙이니 민재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허리춤에서 연초를 꺼내 피웠다. 그리고 윤에게 말했다. 알았다. 그만해라. 허나 한 가지 명심하거라. 나는 몰라도 너희 어머니께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라. 비슷한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민재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부인을 아끼는 지훈에게도 사랑하는 이가 아버지 앞에서 실수한 상황이 괴로웠을 터였다. 하지만 민재의 실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지훈이 부인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감정에만 치우친 듯 보여서였다. 민재는 알았으니 돌아가라 했고 그렇게 둘은 수레를 몰아떠났다. 일은 일단락된 듯했다. 술 기운에 오해가 있었을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그때는 큰 불로 번질 뻔한 일을 다스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선화가 지금처럼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친구들도 많고 동료들도 불러야 할 터이니 우리는 나중에 천천히 부르라. 솔직히 말하자면 먼저 초대받고 싶었다. 하지만 선화가 말했다. 아이들 바쁜데 부모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소?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초대를 기다렸다. 이틀이나 지났으니 괜찮을 거요. 라고 했지만 선화는 고집했다. 그래도 당장 가져가서 문간에 두어야겠소. 민재는 수레를 몰아 선화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왜 그러? 무슨 일이요? 집에서 이상한 일을 만난 거요. 선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빠서 우리를 안 부른 게 아니었소. 우리를 미워해서 연락을 안 한 거였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선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유나의 집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유나의 어머니가 나왔다고 했다. 집 안에는 유나의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집을 드나든 듯한 분위기였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껏 사돈댁은 초대했으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요. 선화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함이 치밀었다. 지훈을 믿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화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문을 열어준 사돈 부인이 처음엔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소. 이왕 집을 마련해 줄 거면 더 넓고 좋은 곳으로 해주지. 왜 이런 곳을 해줬냐며 늙은 이들을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욕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먹먹함은 곧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다. 성큼성큼 며느리 최유나의 집으로 향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다. 허나 그 순간
선화가 민재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만두시오, 지훈 아비. 이대로 가서 따진들 내 마음만 더 비참해질 뿐이요. 집에 돌아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즉시 달려가 따지고 싶었으나 선화의 간절한 손길을 보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부부는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선화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민재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라는 선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 들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제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사옵니다. 유나는 연신 고개를 조아렸으나 민재에게는 그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공허하게만 보였다. 선화가 들은 말을 이미 아는 상황에서 유나의 어떤 말도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으나 입을 열면 험한 말이 튀어나올까봐 침묵을 지켰다. 그때 지훈이 나섰다. 아버지, 하나뿐인 며느리가 이토록 사죄하는데 받아주시옵소서. 민재는 지훈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들을 한참 노려보았다. 이 녀석이 우리 심정을 진정 아는가? 병든 몸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마련해 주었는지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가? 유나의 사죄는 계속되었다. 송구하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고요한 초가집에 유나의 목소리만 울렸다.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본디 이 사과를 받아야 할 이는 선화였기 때문이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허나 지훈은 침묵하는 민재를 탓하기 시작했다. 너무하십니다. 끝까지 말씀 없으시고 저희가 잘못했다고만 듣고 싶으신 겁니까? 맞사옵니다. 유나가 잘못했사옵니다. 허나 철없이 한 말이라 한 번 넘겨주실 수 없으신지요? 이렇게 입을 굳게 다무시면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민재의 분노가 치솟았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훈이 한숨을 쉬며 답했다. 두 분이 마음을 푸실 때까지 저희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겠지요. 안부 인사나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하신다면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사옵니다. 그래? 지금 우리와 연을 끊겠다는 것이냐? 지훈은 담담히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러합니다. 허나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 두 분의 선택이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속이 뒤집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평생 아들의 멱살을 잡은 적 없었으나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연을 끊겠다고. 천륜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너희 이기심 때문에 끊겠다고. 네 어미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마련해 주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가 죽기 전 마지막 호강을 위해 모은 노후 자금을 긁어 마련해 준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감히 연을 끊겠다고. 민재는 분노에 차 말을 이었다. 좋다. 연을 끊자. 대신 우리가 준 돈은 모두 돌려받겠다. 집을 마련할 때 썼던 계약서가 안방에 있다. 당장 집을 내놓고 300냥을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억지로 뱉어내게 할 테니 그리 알라.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민재는 차갑게 답했다. 길바닥에서 지내던 여관을 전전하던 더는 내 알 바 아니다. 이제 나는 내 부인과 내 인생만 신경 쓰련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나가라. 계약서대로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결국 민재는 관에 신고해 둘을 쫓아냈다. 그들은 문 밖에서 소리치며 항의했으나 관원과 이웃들의 제지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부부는 지훈 내외에게 준 300냥을 모두 돌려받았다. 선화는 착한 마음에 우리 자식인데 라며 동정심을 보였으나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지훈과 유나는 우리 자식이 아니요. 피를 빨아먹는 해충일 뿐이요. 그런 자들을 곁에 두면 우리 남은 삶이 더 비참해질 뿐이요. 며칠 뒤 민재는 선화와 함께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평생 고생한 부인과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떠나는 먼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자 했다. 물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지훈이 원망할지도 모르고 언젠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터였다. 허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곁에 있는 선화의 행복이었다. 내 아들이 잘못된 며느리를 맞아 병들어 죽은 게 아니냐. 며 날카로운 말로 심청을 몰아붙였다. 고아로 태어나 홀로 자란 심청은 마음이 강인한 여인이었다. 시어머니의 독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며 꿋꿋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청아, 어찌 이리 손이 느리느냐. 하루 종일 바닥을 닦는 게냐? 이 반찬들은 또 뭐란 말이냐? 개도 먹지 않을 음식을 차려놓다니. 심청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집안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윤씨 부인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심청은 낮에는 마을에서 자비를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끊임없는 집안일을 감당했다. 숨 돌릴 틈 없는 나날 속에서도 윤씨 부인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심청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최씨댁 잔치를 준비하느라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내가 어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네가 내 아들을 결혼 직후 잃게 한 장본인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밖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은 심청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왔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웠고 윤씨 부인의 독설은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분노를 다스리려 애쓰며 심청은 산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어느새 그녀는 깊은 산속, 달빛만이 비추는 고요한 곳에 다다랐다.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심청은 하늘을 향해 한탄했다.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리도 고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순간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청이 놀라 돌아보니 거대한 도깨비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번쩍이는 지팡이를 손에 든 도깨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오는 과연 사람이냐? 사람이 어찌 이 깊은 밤 산속까지 들어왔단 말이냐?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곳을 헤매는 것이냐? 심청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도깨비의 눈빛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끼고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다. 악독한 시어머니로구나. 나는 본디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지만 너처럼 선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잠시 기다려라. 도깨비는 지팡이를 휘둘러 허공에 빛나는 선을 그은 뒤 힘껏 땅을 내리쳤다. 순간 눈부신 빛이 터지며 커다란 한가리가 나타났다. 겉보기엔 평범한 한가리였지만 도깨비가 말했다. 이것은 마법의 한가리다. 손을 얹고 돈을 달라고 빌면 한가리는 돈으로 가득 찬다. 다른 이도 이 한가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돈을 빌면 한가리는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명심하거라. 심청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레 항아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복에나 저 비단 옷을 청나라 시절의 귀한 옷감이라는데 저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사다 바쳤으니 그러나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심청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어디서 나는 걸까? 혹시 이웃집 이생원과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이 소문을 들은 윤씨 부인은 의심에 사로잡혔다.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을 가져오다니 수상하다. 이생원과 몰래 만나는 게 틀림없어. 분노한 윤씨 부인은 심청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청아, 이게 무슨 돈이냐? 어찌하여 이런 돈 항아리를 숨겼느냐? 심청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윤씨 부인이 계속 몰아붙였다. 마을에서 네가 이생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이 났다. 그자가 돈을 준 게 아니냐? 심청은 단호히 부인했다. 어머님,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남편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 몸입니다. 윤씨 부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심청은 도깨비와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로 큰 돈을 벌어야지. 어찌 소소하게 써야 하느냐? 심청이 경고했다. 욕심을 부리면 항아리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부인은 듣지 않고 항아리 뚜껑을 붙잡고 소리쳤다. 기와집과 하인, 비옥한 땅을 살 돈을 다오. 그 순간 항아리가 흔들리며 연기를 뿜더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곧이어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아, 이 귀한 항아리가 어찌 깨졌단 말이냐? 이제 우린 어찌 살아가야 하느냐? 심청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를 낭비한 윤씨 부인을 원망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윤씨 부인을 보자 연민이 생겼다. 심청은 마음을 다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는 본디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이는 없으니 마음을 다잡고 잘 살아가시죠. 그 말에 감동한 윤씨 부인은 심청을 와라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윤씨 부인은 심청을 더 이상 학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청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돕고 지친 며느리를 위해 밥상을 차렸다. 항아리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정을 쌓아갔다. 항아리가 깨졌으니 새 것을 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돈보다 귀하니라. 도깨비는 지팡이를 들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 후 마을에는 이야기가 퍼졌다. 깊은 밤 산에 오르면 도깨비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